안녕하세요. 캔들피그와 기마백의 나불대화 시간입니다. 세계적으로 부채를 줄이는 디레버리징으로 방향전환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부동산을 중심으로 지난 3월 이후로 다시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 와중에 최근 시중은행에서는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이 등장해서 약 한 달간 1조 원 넘게 대출이 풀려나갔다고 합니다. 근데 놀라운 건 연령대 제한도 없었다는 건데요. 시중은행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제도상으로는 60대 이상도 50년 만기 대출도 가능하다고 제도상으로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런 대출이 급증해서 갑자기 문제가 되니까 만 34세 이하는 제한을 둔다느니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34세라고 해도 80살 넘어서까지 빚을 갚는다는 이야기인데 이건 뭐가 문제인지 말할 가치도 없죠. 이렇게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대출이 등장할 정도까지 사회적으로 부채가 목에 찬 상황이고 대출자들의 부채 유지 여력도 없다는 걸 알리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만성이 돼서 잘 못 느끼지만 실제로 우리의 가계부채 문제는 말도 안 되게 심각한데요. 그런데 최근 가계부채 문제에서 유명한 미국 시카고 대학의 교수가 한 논문을 통해 우리나라와 중국을 콕 집어서 주택과 가계부채 문제의 심각성을 알렸는데요. 그 내용이 지난주 뉴스 경제면에 많이 등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내용에 대해서 들어보고 생각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하백님. 네, 안녕하세요. 캔들피그님이 앞에서 말씀하신 학자가 아미르 수피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지은 책 중에 빚으로 지은 집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어요. 근본적으로 가계부채가 왜 위험하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왜 그 많은 사람들이 집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했는지 그 부분을 세심하게 설명한 책인데요. 이 책이 전하는 주요 메시지는 이겁니다. 무분별한 가계부채의 급증이 가계의 소비 지출을 감소시키게 되면서 결국엔 불황의 원인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건데요. 그리고 그렇게 찾아온 불황은 가진 것이 적은 사람들한테 더 큰 충격을 가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부채가 커지는 만큼 이자 비용이 커지고 그만큼 소비가 감소한다. 그리고 그 영향을 기업들이 받고 고용에 영향을 주고 불황으로 이어진다는 요 메커니즘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데 그걸 체계적으로 이야기한 책인가 보네요. 네, 금융위기 이후에 나온 책인데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가계에 빚이 많으면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고 소비가 줄면 기업들의 재고가 쌓일 거고 그렇게 재고가 쌓이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산을 줄이겠죠. 그쵸. 그렇게 생산이 줄면 또 실업자가 증가할 거고 실업자가 늘게 되면 가계소득이 다시 줄겠죠. 그럼 이때부터 이제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예요. 소득이 주니까 부채 이자를 못 내게 되고요. 결국은 거주하는 주택을 경매로 싼 값에 넘기는 부채 악순환의 연결고리가 전개되는 겁니다. 그렇게 압류가 증가하면서 전체 자산 가격을 계속 떨어뜨리게 만드는 거죠. 이거 서브프라임 터지기 이전에 미국 부동산 상황 요약한 거네요. 네,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흥미로운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과도한 대출로 인한 자산 획득은 부의 불평등을 악화시킨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연끌하는 사람들도 일단 부동산을 획득하면 자산 상승할 때 같이 올라탈 수 있으니까 억지로라도 자산 매입을 하는 건데 이게 부의 불평등을 악화시킨다고요? 네. 과도한 부채가 쌓인 이후에 발생하는 집값 하락은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 사이에서 이미 크게 벌어진 부의 불평등 격차를 더 크게 벌려놓는다고 얘기하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서브프라임 모기지라고 하면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한테 주택담보대출을 해주던 겁니다. 애초에 그 정도 대출을 갚을 여력이 부족한 그런 사람들한테 과도한 대출을 해줬다는 거예요. 은행 입장에서는 주택이라는 담보도 있고 그리고 그때 주택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다 보니까 막 빌려줬었죠. 네, 얼마 안 되는 자기 돈에다가 대부분은 빚으로 집을 구입했는데요. 그런데 이들은 부동산 가격 하락에 직면하면 이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돈마저 잃어버리면서 부의 불평등을 더 키운다는 겁니다. 예를 좀 들어주시죠. 네. 예를 들어 책에 보면 10만 달러짜리 집을 산다고 했을 때 LTV 80%로 집값의 80%인 8만 달러의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다고 할게요. 연끌이네요. 네, 연끌이죠. 그래서 10만 달러짜리 집 사는데 자기 돈으로 2만 달러가 들어가는 거니까 부채를 빼고 나면 순자산은 2만 달러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10만 달러였던 집값이 20%가 떨어져서 집값이 8만 달러가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빚은 갚아야 되는 거니까 자기 돈 다 날리는 거네요. 그쵸. 집값의 80%를 대출받은 사람은 집값 20%만 빠져도 순자산이 0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20%의 집값 하락으로 주택 소유자는 순자산이 100%가 다 사라지게 되는 거죠. 실제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미국에서 주택담보대출, 레버리지 비율이 80%에 달하는 경우가 엄청 많았어요. 80% 대출 땡겨서 집 산 사람이 많다는 거죠. 네.
이런 상황에서 당시 집값이 30%가 넘게 하락하니까 이들 순자산이 전부 허공에 사라지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원래 가지고 있던 자기 돈은 다 날아가고 집은 은행에 뺏기고. 그쵸. 책에서는 결국 빚은 가장 가진 것이 없는 계층한테 엄청난 손실을 입힌다는 게 이것이 빚의 근본적인 특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거의 모든 장기 불황에는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현상이 선행해서 있었고, 그리고 빚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금융 시스템은 부의 불평등을 악화시킨다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책의 주요 메시지인 거예요. 말하다 보니까 이게 책 광고처럼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책 광고는 아니고요. 이 책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아미르 수피라는 교수가 가계부채와 주택가격 이런 부분의 연구를 꾸준히 해온 사람인데요. 그런데 최근 이 사람이 전미 경제학회에 논문을 하나 발표했습니다. 그 논문을 보면 우리나라와 중국을 상대로 가계부채와 경기 사이클을 주제로 부채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는데요. 논문 내용에서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 부분을 언급하자면 이렇습니다. 우선 최근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의 증가폭이 위험할 정도로 굉장히 빠른 수준인데 이게 어느 수준이냐면 우리나라 집값이 2015년부터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증가폭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인 2001년부터 2007년까지의 미국 가계부채 증가 속도하고 지금 맞먹는 수준이라는 겁니다. 이때 당시 미국은 무분별한 대출로 부동산 버블이 극에 달해 있던 시기였고요. 그리고 1년 뒤인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습니다. 참고로 지금 부동산 개발 회사 부도 나서 다 무너지고 있는 중국도 우리하고 비슷한 상황이라고 여기 논문에서 같이 언급하고 있어요. 지금 한국이랑 중국 상황이 거의 같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네, 그 부분을 비교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피 교수는 가계 부채 상환 능력을 보여주는 DSR 문제도 지적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DSR이라고 하면 내가 1년 동안 버는 소득에서 대출 원금과 이자를 갚는데 얼마를 쓰냐는 건데요. 예를 들어 DSR을 40%로 규제한다고 하면 1년에 3천만 원 버는 사람이 빚 갚는데 3천만 원의 40%인 1200만 원 이상을 못 쓰게 하겠다는 겁니다. DSR 비율이 높은 만큼 연체 가능성이 커지고 일상적인 소비 활동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DSR이 상승할수록 그거에 비례해서 이 부채를 유지 못할 확률이 더 높아진다는 겁니다. 수피 교수는 우리나라 가계의 DSR이 과거 2008년 금융위기 직전에 글로벌 DSR보다 훨씬 높다고 했는데요. 그리고 2015년 이후로 최근 같은 기간 동안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독보적으로 우리 가계 DSR이 높아지고 있다는 부분도 지적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나라 DSR이 2008년 금융위기 터지기 직전 그때 글로벌 DSR보다 높고 현재 시점에서도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도 독보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쵸. 속도가 엄청 빠르다는 거죠. 그게 최근 몇 년 사이에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수피 교수가 이번에 논문 작성을 하면서 시뮬레이션을 돌렸는데 우리 경제의 연평균 성장률이 지금부터 향후 2025년까지 0.8% 성장에 그칠 거라고 그렇게 계산된다고 전망했습니다. 지금 경제 성장률 전망이 2% 전망하는 거 낮아져서 1% 후반 나오는 거 그거 가지고도 난린데 이 사람은 0.8%라고 이야기한 거다 이거죠. 0%대 성장이 예측된다고 얘기한 거죠. 현재 가계부채 급증에 따른 민간 소비 위축이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건데요. 참고로 1991년 이후로 지난 30년간을 보면 우리 개인 소득은 7배 정도가 늘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같은 기간 동안 가계부채는 22배가 치솟았다고 합니다. 와, 많이 늘었네요. 그러다 보니 지금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규모가 GDP 대비 105%에 달하는데 이건 사실 자영업자가 개인 사업자 명의로 빌린 부채하고 전세 보증금은 빠진 규모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까지 다 감안해서 보면 실제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규모는 GDP 대비 200%를 가뿐히 넘기게 되고요. 이 비율은 미국에 비하면 거의 3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야, 근데 연구를 했으니까 객관적인 이야기겠지만 암울하긴 하네요. 네, 그래서 그런지 수피 교수는 여지를 좀 남기긴 했는데요. 논문에선 우리 대외 수지가 그러니까 수출 실적 등의 국제 무역이 견고할 수만 있으면 경기 침체나 경기에 대한 악영향이 없을 수도 있다고 얘기했어요. 약간 여지를 준 거죠. 대외 수지가 좋으면 어느 정도 부채 문제가 상쇄될 수 있다는 건데 근데 지금 안 좋잖아요. 맞아요. 그 부분이 문제인 겁니다. 하나의 가능성으로 긍정적인 이야기를 했지만 근데 지금 보면 우리 대외 교육 환경은 계속 나빠지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만 보더라도 중국 경제는 지금 리오프닝에도 불구하고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이미 무산됐고요. 부동산 시장 몰락과 함께 소비 부진으로 경기 회복은 고사하고 역대 최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중국 경제는 이미 침체에 접어든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중국 시장에서 소비가 살아야 우리 한국 수출도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인데 이미 13개월째 이어지고 있고요.
대중무역적자 역시도 지난해 10월부터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미국과 유럽 등 우리 주요 수출국들의 경기 회복마저도 지연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의 월간 수출액도 이미 작년 10월부터 연속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요. 정부가 올 초부터 전망한 상적 하구 회복은 사실상 올해는 물 건너간 분위기입니다. 여기에 민간 소비와 국내 투자도 문제인 게 설비와 건설 투자 역시도 이미 역성장이 벌어지고 있어서 경기 반등이 더 어려울 걸로 예상되고 있어요. 이런 상황이면 수피 교수가 말한 것처럼 앞에서 말한 가계부채의 악순환 패턴을 우리 한국이 따라갈 수도 있다는 거네요. 그쵸. 그럴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죠.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경제 위기의 시작을 주가 폭락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당장 그래프로 보이는 게 주가다 보니까 단순히 이해하기도 쉽고, 그래서 경제 위기의 시작이나 그 진행 과정을 주가 움직임으로 동일시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사실 실제 금융 부분부터 정부 정책이나 정치권까지 모든 이해관계가 촘촘하게 엮여있는 문제는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경제위기의 본질적인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부동산 시장을 더 깊이 있게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는 거죠. 가계대출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데 부동산 경기를 안 꺼뜨리려고 왜 가계대출을 정부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장려하는지, 왜 모든 자원을 동원하고 있고, 그리고 매스컴에서도 지금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뛰고 있고 거래량도 늘고 있다고 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반등을 넘어 이제 회복하고 있다고 이런 메시지를 왜 계속 쏟아낼 수밖에 없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주식시장하고 다르게 부동산 시장은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 없는 부분이 많이 드러나죠.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김하백님. 네, 감사합니다. 전 국민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에 엮여 있고 부동산만큼 이해관계가 다양한 곳도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제 부채를 더 늘리지 않으면 부동산을 떠받칠 수 없고 50년 만기 대출이라는 말도 안 되는 상품이 나와야 할 만큼 이제 부채를 늘리는 것도 목에 찼다는 건데요. 처음부터 다 갚을 생각도 없이 부동산 대출을 받아서 집값 오르면 그때 다른 사람한테 떠넘기고 그 사람은 또다시 더 큰 부채로 받아주고 또다시 딴 사람이 더 큰 부채로 받아주지 않으면 이 부동산 시장은 계속 유지될 수 없는 걸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20년 만기였던 대출이 30년 만기 대출이 주류가 되고 이후 35년 만기가 일반적이다가 2021년 40년 만기 대출이 등장하고 불과 2년 만에 이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까지 등장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바람을 불어넣는다고 해서 풍선도 계속 커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나불대화 시간이었습니다.